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살해했는가? 시의 현장에 있었던 일본인 기자의 보고서는 수십 년간 봉인됐습니다. 가담자 중 일부는 오히려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끝내 공개적으로 내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침소에서 외국 군인들에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딱 세 줄로 배웠던 그 사건, 을미사변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파고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보이거든요. 강대국의 논리, 은폐의 메커니즘,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오래 묻힐 수 있는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명성황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셨다면 비극적인 왕비, 나라를 지키려 한 강인한 여인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반면 일부 역사서에서는 외세를 끌어들이고 국고를 탕진한 문제적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이미지는 둘 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소비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명성황후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왕비가 궁궐 안에서 외국인들에게 살해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나라가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1895년의 조선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조선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일본이 있었고 다른 쪽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청일전쟁에서 패배의 판에서 빠진 상태였고요.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기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야오둥 반도를 넘겨받으려 하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압박을 가해 일본이 이를 반납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명성황후는 이 틈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두려워하는구나. 명성황후는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 궁궐에는 러시아 교관들이 들어오고 칠러 정책이 하나씩 실행됩니다. 일본이 심어놓은 친일 관료들은 하나둘 실각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공들여 장악한 조선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결단을 내립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기로. 새로 부임한 인물의 이름은 미우라 고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육군 중장, 군인 출신의 강경파였습니다. 미우라가 서울에 도착한 건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주 뒤 사건이 터집니다. 5주.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조선 왕비 암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계획의 이름을 일본 측 문서에서는 여우 사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를 여우에 빗댄 겁니다. 계획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일본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고종과 갈등을 빚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이자 명성황후와 수십 년간 권력 투쟁을 벌여온 인물. 일본은 그를 끌어들입니다. 대원군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몰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이 앞장서게 함으로써 내부 정변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고요. 완벽한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실행부대는 세 갈래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일본 공사관 직속 낭인들, 즉 일본의 민간 극우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무사 출신의 이 인물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일본군 수비대, 공식 군인들입니다. 민간인으로 위장한 게 아니라 진짜 군인이 동원됐습니다. 셋째는 훈련대라고 불리는 친일 조선인 군인들이었습니다. 일본식 훈련을 받은 조선 군부대였는데 당시 해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이 부대를 없애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이 세 갈래 부대가 경복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복궁에는 조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궁궐 경비에 배치된 미국인 군사 고문관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다이, 전직 미국 육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새벽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궁궐담을 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압됐고 방 안에 갇혔습니다. 또 한 명의 외국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인 건축가 사바친. 그는 당시 궁궐 내 건물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날 새벽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은 나중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침입자들은 이미 경복궁 건청궁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실제로 거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조선 병사들은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훈련된 일본 군인과 낭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침입자들은 왕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왕비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궁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누가 왕비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침입자들은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위협했고 그 과정에서 궁녀 여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발각됐습니다. 정확히 누가 알려줬는지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훈련대 소속 조선인이었다는 설, 일본인 낭인 중 조선어를 아는 자가 식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은 궁궐 내숲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석유를 뿌리고 불태워졌습니다. 시신을 소각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을 목격한 사바치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건청궁 내 긴 복도에서 일본인들이 여인의 시신을 담요에 싸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얼마 뒤 궁궐 북쪽 숲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이 증언서는 러시아 외교부 문서로 보관되어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연구자들에게 공개됩니다. 한편 고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종은 그날 새벽 침입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강요에 못 이겨 왕비를 폐위한다는 조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이미 살해된 상황에서 폐위 조서를 쓴 겁니다. 이 조서는 이후 왕비는 궁녀였을 뿐이라는 공식 발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은폐 작업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일본 측이 발표한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조선의 내부 분쟁으로 인해 왕비로 추정되는 여인이 사망했다. 이는 조선 훈련대와 대원군 세력 간의 충돌이었으며 일본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2명이 이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에 침입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여인의 시신을 끌고 가는 것을, 국제사회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따졌다면 이 은폐는 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두 번째 층위입니다.
당시는 제국주의의 절정기였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눠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볼까요? 현장 목격자 윌리엄 다이는 귀국 후 미 국무부의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사실상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조선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역과 외교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거든요. 영국은 어땠을까요? 영국은 1902년 영일 동맹을 맺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미 이 시기부터 일본을 러시아 견제를 위한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비 한 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영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칠러 성향이던 명성황후가 제거됐으니까요. 러시아의 항의는 순수한 정의감보다는 자국의 조선 영향력 보호 차원이었고 결국 외교적 수사에 그쳤습니다. 이 구도 어디선가 본 적 없으신가요? 힘없는 나라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침묵하거나 구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건 1895년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세기 내내 그리고 21세기에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고종은 즉각 일본에 항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의 영향 아래 있던 조선 내각이 가로막았습니다. 친일 성향의 대신들이 고종의 외교 채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사건 직후 이런 메시지를 외국 공사들에게 몰래 전달하려 했습니다. 왕비가 일본인들에 의해 살해됐다.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번번이 차단됐습니다. 고종은 사실상 궁궐 안에 연금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일본은 그러면 완전히 책임을 면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건 가담자들이 일본으로 소환됐고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우라 고로를 비롯해 48명이 기소됐습니다. 판결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전원 무죄, 증거 불충분,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왕비를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것이 일본 사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판결에도 침묵했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정계와 군부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추미론 고문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해된 지 약 4개월 뒤인 1896년 2월, 고종은 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새벽 궁녀 가마에 몸을 숨겨 경복궁을 빠져나온 고종은 곧장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관파천입니다. 조선의 왕이 자국 궁궐을 버리고 외국 공사관에 피신한 사건.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선택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종에게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복궁에 있는 한 일본의 감시망 안에 있었으니까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일 대신 여러 명에 대한 처형 명령을 내립니다. 김홍집 총리를 비롯한 친일 강요들이 이 과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명성황후 시해의 직접적 책임자들, 즉 일본인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은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됩니다. 189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왕비에게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추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회복이었을 뿐
현실의 권력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경술국치, 명성황후 시해로부터 불과 15년 만에 조선은 국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을미사변은 조선의 사망 선고였다. 그 집행이 15년 걸렸을 뿐이라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입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한 적이 있을까요? 답은 없다에 가깝습니다. 1995년 사건 100주기에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배 전반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 씨의 사건을 특정해서 언급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일부 역사교과서는 이 사건을 조선 내부의 정변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나쁜 일본, 불쌍한 조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하면 오히려 이 사건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힘이 없을 때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현장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증언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특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자인 조선에 그것을 강제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힘의 관계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처벌된다는 건 힘이 비슷한 관계에서나 작동하는 원칙입니다. 힘의 격차가 너무 클 때 정의는 종종 침묵합니다. 이걸 무력감이나 냉소주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국가의 역량과 국제적 위상이 왜 중요한지, 외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은폐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진실이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건 사건이 벌어지고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바친의 증언서, 일본 측 내부 문서, 당시 조선에 있던 외국 외교관들의 보고서, 이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은폐하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 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봉인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은폐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오랫동안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사변, 변고, 주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언어가 책임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라는 명칭이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해, 윗사람을 죽인다는 뜻, 그리고 주체가 특정되는 단어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역사인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과거를 기억하느냐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방식,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천궁에서 한 여인이 살해됐습니다. 시신은 불태워졌고 범인들은 풀려났고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범인들의 이름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새벽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은폐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과거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읽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긴 시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